이 CBDC 발행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오히려 비트코인을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죠. 2022년 올해나 뭐 내년도까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글로벌 그 매크로 금융 환경 자체는 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과 한 세 번째 만남인가요? 저희 채널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할 때 한번 처음에 뵀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은 사실 많이 소강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였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선거 당일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살펴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실제로 간밤에 우리나라 이제 시각으로 간밤이죠. 그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실제로 이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좀 불확실성이 또 한 번 제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실은 이제 수개월 전부터 이게 좀 나와 있었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규제 기관이 명확치 않았어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를 하고 CFTC라고 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이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더 규제 기관을 명확히 하고 또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하는 것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제 논의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났고 이제 금융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것들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행정명령 시점과 그게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그래서 규제 기관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어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서 있어왔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이었는데. 어제 이제 서명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강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미리 좀 유출이 된 거 좀 있었고 시장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10%까지 오르는 좀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상 자산이라든지 그쪽에 뭐 직접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우선순위를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어떤 이제 불법 자금에 대한 활용이나 어떤 미국의 리더십이나 6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통합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다가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라. 앞으로 90일에서 18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자산에 대한 규제와 어떤 미래의 발전을 하기 위해 좀 더 통합적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 자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좀 메시지가 있긴 하죠.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할 규제를 3개월, 6개월도 좀 미룬다 이런 좀 메시지도 사실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우려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게 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도 좀 있었어요. 이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되게 사려 깊은 어떤 뭐 안이 나왔다. 이런 좀 메시지 좀 있었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사실 이전에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약간 좀 강력하게 뭐 이거는 진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고심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좀 한 90일이나 180일 이후에 좀 더 약간 보완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하겠다. 네,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전형적인 미국스러운 어떤 좀 어프로치다. 결정이 되는 거 보고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이 CBDC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이 행정명령 설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CBDC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더 되어야 된다라는 게 좀 담기긴 했고요. 그 CBDC는 미 연준에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보고서가 사실 나왔죠. 나와서
CBDC의 의지를 되게 많이 좀 보여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이것이 미칠 되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좀 우려를 하는 거는 네. 이 CBDC 발행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거를 가장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CBDC가 나오는 이유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어떤 차단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CBDC가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도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CBDC와 비트코인 가격은 큰 연관 없다. 오히려 CBDC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에 대한 거래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CBDC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자산가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이나 네. 어떤 그런 통제에서 그런 모니터링에 좀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네. 자산들이 비트코인을 옮겨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까지 가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좀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역시나 러시아 경제 제재 대상으로 한번 떠오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 보통 이제 러시아 전쟁과 같은 부분도 우리가 글로벌 지정학적 어떤 위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정학적인 이슈들은 비트코인 자체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당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러시아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사용성들이 또 증명되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 비트코인이 효과가 있는구나. 네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제재를 하는 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그것이 또 악재가 단기적 악재가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재 지금 지정학적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되게 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이게 계속 오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장의 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호재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재들이. 네. 이렇게 될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좀 어떤 시기가 2022년이다라고 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럼 확실히 좀 러시아가 우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또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제재를 한다고 해서 네네. 제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과거에 뭐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 제재를 했던 국가들 한번 떠올려 보면 뭐 중국이 대표적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제재하는 것은 이제 거래소의 폐쇄예요. 네네. 자국 내에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국에서 폐쇄를 했더니 좀 영향이 컸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채굴을 금지시켰거든요. 네. 네, 채굴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채굴 금지를 하고 나서 폭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한 2, 3개월 뒤에 바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금지한 채굴 파워들이 미국으로 다 이전이 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비트코인의 거래를 금지를 시켜요. 네. 아직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았는데 중국인들이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것들은 현재 이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엔 소유 금지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제재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조치들을 미국이 과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어떤 체제에서나 이런 규제들이 가능하지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뭔가 조금 약한 규제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네. 뭔가 미국이란 국가가 어떤 제재를 한다라는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베이스가 또 거래소로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쇄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넌센스일 것 같고 굳이 좀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거래소 관련해서 그런 KYC를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뭐 러시아 쪽으로 추정되는 건 뭐 계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맞아요. 단속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재안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트코인 가격이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약간 좀 미국이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투심이 안 좋아져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는 그런 뭐 맥시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2022년 올해나 뭐 내년도까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되게 비트코인 모으기 좋은 기간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도 하는 편이고 네. 왜냐하면은 확실히 글로벌 그 매크로 금융 환경 자체는 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많이 2021년과 2022년과 같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락 또는 횡보나 이런 변수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이제 저점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좀 매집하기엔 되게 좋은 기간이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좀 대체 자산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고 네. 기존의 그런 뭐 패권 그런 국가들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대안적인 네, 그런 자산으로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또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건 자산이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작년 한 하반기, 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랑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특히나 그 나스닥에서 뭐 빅테크 대형주보다도 스몰캡들 작은 그런 성장주와 연동이 돼서 정말 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하고 네. 특히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연준이 엄청나게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반영을 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동조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렇게 좀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에요. 단기적으로. 네, 네네. 안전자산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주식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자산이라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네네. 네, 그런 자산이라고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면이 있고 네네. 그래서 나스닥이랑 같이 이게 동조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아까 말씀한 시점이니까 글로벌에서 매크로 금융 환경들이 이제 긴축, 금리 인상과 어떤 양적 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 나오면서부터 나스닥 같이 좀 움직였고 이게 또 구조적으로 보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기존 위험 자산들,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폭락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굉장히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24시간 언제든지 전 세계 네네. 어디에서든지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굉장히 유동성 좋은 자산들을 빠르게 현금화하는 패턴들이 좀 있고 네. 그 현금화를 해서 뭐 어떤 증거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넣는 행위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비트코인과 같은 이 유동성이 큰 자산들은 더 빠르게 빠지는 형태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어 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이라는 부분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자산을 명확히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과거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좀 증명이 됐다고 좀 봐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말하고 네네. 그런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라는 자산이 있었어요. 네네. 1920년도부터 보더라도 금이라는 자산은 구매력이 유지가 된 자산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 1온수로 할 수 있었던 행위가 뭐냐면 당시에 고급 정장 하나 맞추는데 $20 정도 했대요. 금 1온수로 고급 정장 하나를 맞출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2021년도 현재 시점에서의 금 가격이 거의 2,000불 정도 1온수에 하니까 그렇죠. 지금 또 고급 정장 하나 맞추는데 금 1온수 정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의 가치는 95% 정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됐어요. 1달러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줄어든 거죠.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금은 우리가 가치 저장의 수단, 네,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금보다도 훨씬 더 구매력을 더 유지 또는 구매력이 상승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네. 보면은 좀 더 직관적인데 네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비트코인 투 골드의 레이시오 지표예요. 이 지표가 뭐냐면 네네. 그 1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데 몇 온스의 금이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도부터 나왔으니까 네. 2011년도가 아주 초창기 때는 그 1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데 금이 0.0123 온스만 있으면 됐어요. 네네. 그런데 2013년도엔 0.5 온스 정도가 필요했고요. 2017년도에는 14온스가 필요했어요. 네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23.7온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구매력이 유지되는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금보다도 구매력이 더욱더 상승하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다. 물론 이제 속성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네. 어떤 한정된 수량, 공급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금의 속성과 비슷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 글로벌 수용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하는 국가나 기관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뭐 최근에 러시아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작년과 같이 어떤 국가에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서 법정 앞에 채택을 했는데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그 어떤 수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를 하거든요.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용하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구매력 상승을 하는데 많은 요소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네. 위험 자산인 것 자체가 주식에서도 사실 소형 성장주가 가장 위험 자산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비슷하게 움직일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금과도 닮은 면이 있다. 네. 위험 자산과도 닮은 면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나스닥과 주식시장이랑 언제 디커플링이 되냐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디커플링이 됐던 시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특별히 이제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규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4월과 같이 이제 중국 채굴 금지 이런 이제 제재 조진 일어나면 네네. 주식시장들은 뭐 여전히 잘 나가는데 그렇죠. 이 자산들은 디커플링이 된 요소들이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어떤 주식시장 경기의 이슈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도 전쟁과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됐을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가상 비트코인이 꽤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조금 많이 디커플링한 모습들을 보이고 실제로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2월 달이죠. 이미 좀 나스닥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알기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은 한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좀 당분간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예전에는 사실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얼리 아답터라든지 네. 정말 좀 그쪽 세계에 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점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약간 좀 위험 자산으로서의 그런 나스닥과 같이 가는 변동성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식도 하면서 어떤 동료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 하나의 투자 자산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면도 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2024년은 무슨 소재가 있냐면 비트코인 또 한 번의 상승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제 2024년 좀 전후로 좀 있지 않을까. 국가나 어떤 고액 자산가나 재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런 용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 네. 앞서서 이제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내지는 규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규제 같은 경우는 악재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도 네.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좀 수급이 몰리면서 반짝 상승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막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는 확실히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금융 환경들이 마련될 때라고 저는 1차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승인될 때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선물 ETF까지 나온 거죠, 지금? 현물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맞아요. 현물 ETF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에. 네네.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하나의 또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현재 채굴 금지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금지를 해뒀는데 네. 어느 정도 다시 뭐 재개를 한다든지 어느 열린 모습들을 보일 때 또 하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과 상승들이 2022년도, 3년도에 그렇게 빠르게 나올 거라고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2022년도 아니고 2023년도 사실 네, 확실할 네. 수 없다. 네. 네네. 왜냐면 그렇게 좀 가정을 하고 우리가 좀 투자에 좀 임해야 되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에 풀린 유동성, 이게 어떤 돈의 크기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금리는 인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만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낮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보는 시선이 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을 화폐라는 형태로 계속 바라봤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데 화폐로 네네.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네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팽배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가 되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는 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어떤 현금성 자산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주목을 받았던 게 지난 2년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내러티브는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네. 이제 우리가 검열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열 정성. 네, 검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거예요. 제가 1비트코인을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달란 투자자님한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할 때 네. 중간에 그 어떤 통제나 검열이나 당하지 않고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들이 있을 때 이 비트코인 자산이 활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검열과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이게 검열 저항성인데 이 검열 저항성이 가장 돋보이는 한 해가 이제 2022년도다. 이게 가장 비트코인 본질적인 가치고 네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알아가는 해다. 이게 되게 펀더멘털적인 요소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왜 2022년이 그 검열 저항성이 증명되는 해일까요? 이거 우리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지정학적 이슈들이 나올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미 뭐 한쪽으로 단점으로는 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예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국민들이 자국을 이제 피난을 갈 때도 폴란드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국에 있는 자산을 ATM과 현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은행 ATM 잔고도 없고 은행도 다 문을 닫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자산을 좀 지켜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 그러면 폴란드라는 국가에 가서도 이 비트코인 자산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습들은 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접근을 했을 때 금융도 동결되고 금융망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자국에 있는 어떤 특정 자산을 뭐 터키나 외부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할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많이 활용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올해 이제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성들이 증명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알아가는 시기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어쨌거나 뭐 그런 검열 저항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해가 올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3년까지는 사실 그 풀렸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회수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어떤 투자 플랜들을 세우는 게 가장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 뭐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뭐 상승을 엄청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나 유튜버들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란 자체가 조금 이제 반대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2023년까지 좀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 좀 긍정적인 호재가 있을까요? 2024년은 무슨 호재가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죠. 네네. 네. 2020년이 반감기였죠. 네, 맞습니다. 반감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2,100만 개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 근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봤더니 이 반감기 시점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들의 연관성이 좀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2017년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급등을 있었던 한 해 전에 다 반감기였던 거죠. 2012년, 2016년, 2020년.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과거와 같이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2024년도가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고, 그 당시에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금보다도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희소한 자산이 돼요. 금이 연간 2% 정도 증가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2024년도 되면 거의 1%대까지 쭉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24년도가 반감기니까 2025년도나 2024년도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좀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선반영 된다거나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뭐 2023년 좀 당겨올 수도 있긴 한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땐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상승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제 2024년 좀 전후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캐시우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리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이제 성장주 투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 2030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만 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 거래소 시세가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굉장히 높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030년도에 50만 달러가 아니라 2030년도에 100만 달러를 이제 전망을 했고요. 캐시우드가 2026년도에 50만 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원래 했는데 아마 뭐 어떤 착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이제 개당 100만 원 10억까지 간다라는 전망이고요. 5억까지 간다는 전망인데 그 이제 보면은 이유를 캐시우드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좀 했는지를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빅 아이디어라는 레포트를 계속 내잖아요. 그 1월 달에 나온 비트코인 파트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시총이 1.1조 달러. 이고요. 2030년도에 28.5조 달러가 되겠다라는 전망인 거죠. 예측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개당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13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예측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이제 근거와 요소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 오른쪽이 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가장 큰 비중이긴 한데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네, 이제 어떤 금의 속성을 가졌고 어떤 가치 전의 수단, 금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금 역할을 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금의 어떤 시총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요소들은 S&P 500 회사들의 현금성 자산의 5%를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게 좀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에셋 베이스가 2.5% 정도는 이 비트코인 자산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5%가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보통 준비금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준비금의 어떤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유를 할 거다라는 전망들인데 금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 준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의 속성을 어느 정도 대체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랑 조금 연관해서 좀 보이는데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액이 이제 6,4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좀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서방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액 상당수를 이제 동결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한 60% 정도? 한 3,8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들. 그러면은 이게 외환 보유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돈은 동결된 돈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거예요. 똑같이 달러라는 형태로 똑같이 서방의 어떤 은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으로 보유를 할 것인가. 그런 자산들이 보통 뭐 실물 현금 같은 자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 어떤 국가나 어떤 고액 자산가나 재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런 용도로 어떤 준비금의 형태로 일부를 보유하는 것들이 앞으로 조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변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최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근거가 완전히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가격 흐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캐시우드가 했던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이제 첫 번째 타겟이라고 네네. 보통 하면 금이라는 자산이에요. 금의 시총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타겟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금의 시총을 넘어선다면 이제 비트코인 계단 가격이 5억 정도 됩니다. 어떤 이제 상징성인 부분으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반감기 또는 그 다음 반감기 이루어지기 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게 S&P 500 네. 추종하는 자금, 거기 이제 한 5% 정도 네.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추종하는 그런 네. 자금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 ETF, 현물 ETF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요소들을 보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수많은 뉴스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S&P 500 기업에서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진짜 이걸 보유를 하는지에 대한 뉴스 나올 때마다 네. 하나씩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어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음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가정이죠, 가정.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해는 어떤 나라가 갑자기 준비금의 일부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또 뭐 그 테슬라와 같이 현금성 자산 일부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뭐 ETF, 현물 ETF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금을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간다 내지는 네.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해서 가져간다.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발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가격이 이제 저점인 구간에 많이 구매를 하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고점일 때 적게를 구매를 하는 거는 그런 지표들 몇 가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1 미만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인데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월 25일부터 네. 실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고 네. 이게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트래블 룰은 우리가 과거에 금융 실명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 실명제와 비슷합니다. 트래블 룰은. 근데 사실 코인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어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그런 거래소에 가입을 할 때 네. KYC 다 하잖아요. 신분증 다 보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상자산 전송을 할 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란 투자님께서 그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을 저기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로 전송을 한다. 네. 또는 A라는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우리가 형성된 주소 형태로만 보내는 거고 그 정보를 업비트란 거래소에서도 모르고요. 그것들을 이제 서로 알게 하는 룰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곳에만 트래블 룰로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주소가 상대방이 누군지가 알 수 있는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트래블 룰이고, 근데 이게 트래블 룰 자체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에 적용을 될 때, 전 굉장히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이게 특근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 특근법에 이제 트래블 룰은 한국에서는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네네.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트래블 룰은 이제 원래 FATF라는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것을 각 국가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나왔냐면, 국가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데드라인 정해져 있었던 게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특근법이라는 법에 네네. 일정을 잡아서 아예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지금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할 수가 없고 뭐 또 상당수의 해외 거래소로도 전송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거래소 간에 뭐 어렵게 제휴를 한다라고 하면 전송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더 나올 수 있는데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웹 3.0이라는 이제 주요 어떤 비즈니스 키워드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웹 3.0이라는 거는 웹 2.0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경제 생태가 들어간 하나의 서비스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어떤 미래에 굉장히 주요한 비즈니스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웹 3.0을 이용하는 아주 기반은 개인 지갑으로 웹 3.0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사서 개인 지갑을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개인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웹 3.0 서비스고요. 그러면은 그런 산업의 어떤 태동 자체를 다 싹을 끊어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 네네. 초창기에. 네네. 그래서 그 트래블룰을 굳이 이렇게 특정 날짜를 잡아서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적용한 산업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용을 못하고 그럼 코인이 이제 거래소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인을 진짜 단타만 하라고 이제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하는 디파이, NFT 이 모든 것들도 웹 3.0을 부른다면 디파이 서비스 이용하면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요. NFT 구매를 하려면 개인 지갑을 이동해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원천적으로 다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개인 지갑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의 계정 아이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개인 지갑들을 개인 지갑으로 만들 때 네네. KYC를 해서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메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네,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암호화폐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지갑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A라는 암호화폐 주소, 지갑 주소가 이장우라는 게 매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 트래블룰 상으로는 이제 거래소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개인 지갑 주소 다이렉트 전송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네. 이제 해외 거래소로 먼저 보내고 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트래블룰 적용이 안 받으니까 해외 거래소 다시 개인자로 보내는. 네네. 근데 우회를 해서는 또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의 중요한 요소들을 되게 좀 뿌리를 좀 자르는 싹을 자르는 그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될 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개인 지갑이라는 정의가 네. 뭐 그냥 어느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런 하나의 지갑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뭐 가상자산 뭐 영업소 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가를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보통 개인 지갑은 이제 중앙화된 어떤 지갑이라기보다는 네. 암호화폐 주소 같은 경우는 특정 요소들을 하면은 입력을 하면은 자기의 지갑 주소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지갑을 제공해준 여러 가지 지갑 서비스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한국에만 그런 서비스들의 기업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KYC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은 암호화폐 지갑들을 많이 생성을 해요. 자기 지갑 주소를 받는 거죠. 네네네. 주소들을. 네.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형태들이 좀 차단이 된다. 트래블로.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뭐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두리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특정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맞아요. 네. 예전에도 그런 이벤트가 좀 종종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제 거래소 간에 이제 가상자산들이 원활하게 이동되지 않으면 결국 특정 이제 그 거래소에 우리가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도 부르고, 네. 그런 현상이 가두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고 폭락할 수도 있고, 해외와 다른 가격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본다면 사실 그 입금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나요? 거래소로? 입금되는 거. 입금되는 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뭐 약간 차익 거래라든지 해외에서 막 전송해서 팔고 막 네. 그런 이벤트도 다시금 막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와 국내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들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예, 왜냐하면은 결국 웹3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환경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개인 지갑 기반으로 다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곳을 이동되는 곳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럼 가상자산은 정말 거래소에서 단타로만 이용해야 되는 네네. 그런 걸로 전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트래블루를 왕따. 이렇게 적용하는 건 글로벌에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법에 어떻게 보면 중에서. 우리나라만 좀 왕따가 되겠네요. 그럴 충분히 이를테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글로벌 되게 유명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네. 뭐 사실 그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KYC 이런 거 그냥 안 한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런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약간 좀 비트코인 얘기로 좀 네. 들어와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의 뭐 대장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인 중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만큼 약간 좀 무겁다라는 단점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 약간 비트코인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 비트코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유명한 그런 뭐 가상자산 프로젝트, 뭐 코인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도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전망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들을 봤을 때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트코인만하게 투자할 만한 자산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 성장 가능성 이게 뭐 수익률이 작지 않잖아요. 그 예측대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어떤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다음에 제2 비트코인을 찾는다면 사실 이더리움 말한 게 사실 또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많이 언급받는 디파이나 NFT나 이 모든 이런 관련 생태계들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개별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걸 담는 플랫폼은 그 어떤 안정성도 있고 이제 상승에 대한 동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의 일부를 계속 소각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수량들이 소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무한으로 계속 이제 발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었다면 지금은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가 되는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단 가치 상승이 굉장히 강한 요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란 자산의 한 그 크립토 투자 자산 중에 한 85% 정도는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15% 정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이제 작은 코인들 신규로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은 일단 변수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여도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가지고도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보면 이래요. 2004년 전에 2017년도에 이 암호화폐가 지금 전체 한 뭐 17,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등록된 게 상위 20위권 내에 있는 암호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4년 전에 딱 이 중에 딱 4개만 현재 20위권에 있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 80%는 다 체인지가 된 거고 밀린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보면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중심으로 많이 이 어프로치를 해요. 진입을 해요. 이전의 암호화폐보다 더 좋은 기술이란 걸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시장에 주목을 받아요. 그 얘기는 자기보다 또 더 좋은 기술의 암호화폐가 나오면 바로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80% 가까운 이전 어떤 코인들이 20위권 내에서 뭐 처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투자했을 때 이 자산이 4년 뒤에도 어떤 우상향한 자산이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되게 떨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모아가고 투자 수익 올리냐. 그쪽에만 초점을 맞춰도 꽤 높은 배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뭐 대체? 제2의 이더리움 하면서 솔라나라는 그런 코인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네네. 이더리움도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거나 네. 속도가 느리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체를 하려고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그런 플랫폼의 코인들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올라오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솔라나라는 이제 코인이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야지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런 커뮤니티나 개발 생태가 잘 돼 있는 것이 솔라나라는 코인이고, 저는 충분히 이제 유망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떤 기술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체인지를 하려고 등장했던 것들이 또 다른 더 우수한 기술들이 나온 코인들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 보니, 현재까지는 뭐 이더리움만 하게 그런 확신은 없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자기가 정말 그 개발자 관점에서 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네. 실제로 자기가 개발을 해봤다는 게 정말 좋다더라. 네. 그렇게 확신이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웬만한 그런 좀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알트코인에 너무 좀 관심을 두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전업 투자자라면은 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하면 되는데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 업도 있고 시간적인 투입에 또 한계가 있다면 저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어떤 투자 시점이나 어떤 저점일 때나 네네. 자기 나름의 어떤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뭐 저는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산이다. 높잖아요. 네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과 네. 그 외에 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코인의 뭐 가치 또 전망 이런 것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섣불리 좀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네. 사람들이 뭐 새롭게 투자 많이 진입을 하고 주변에 이제 많이 조언도 구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작년 같은 해에 사실 이렇게 상승할 때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막상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때 오르는 걸 보고 이제 시장이 막 뛰어들면은 결국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뭐 큰 하락장 때문에 또 많은 손해를 또 입는 그 패턴들이 많아서 네네. 저는 투자를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약세장일 때, 특히 지금과 같은 장인 거죠. 약세장일 때 어떻게 그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고 꾸준히 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장이 왔을 때, 강세장이 왔을 때 수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투자를 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분께 저는 그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그 3년 뒤, 4년 뒤를 타겟으로 그 플랜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올해 안에 뭔가 큰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순간 실패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작년에 큰 하락이 2번 정도 있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 이어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약세장인 구간에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후 수익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9년도 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사실 의미 있는 어떤 거래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었으니까. 네네. 2014년도가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넘어갈 때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던 시기이긴 했어요. 네네. 아까 이제 최초에 얘기 드렸던 반감기랑 좀 맞물리기도 하고요. 네네. 이때 보면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10배 가까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12개월, 1년에 걸쳐서 다시 한 8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세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그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약세장이 시작을 하면 한 3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년. 네. 그래서 그래서 2013년도 12월 달에 가격이 다시 도달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2017년도 1월이었으니까요. 거의 36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네. 네. 이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의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게 오를지 더 떨어질지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주사위 던지기가 다름없다라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그냥 적립식으로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주
똑같은 금액으로 적립식을 요 3개월 동안 구매를 했으면 네. 요 다시 원래 가격이 돌아온 요 시점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이 납니다. 네네. 네. 근데 요 때를 이제 그 정고점이 도달했을 때 다 매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더 적립식 구매를 이어가게 되면 12개월만 더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30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는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한 4년 계획 정도를 잡고 적립식 구매를 쭉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우리 방법으로 2017년도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작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왔어요. 다시 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거의 고점을 찍었죠. 이제 한국에서는 가격이 2,500만 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다시 이제 1년 동안 거의 12개월간이 걸쳐서 역시나 80% 가까운 가격 하락률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네. 요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0년도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도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이 35개월. 네. 그럼 요 35개월 요 약세장의 구간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중간 변동폭도 되게 컸고요. 그냥 이제 매주 같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구매를 했다면 요 35개월 동안 구매를 하면 이제 이 2배가 넘는 정도의 수익률이 도달해요. 이제 원래 가격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때 다 매도를 하지 않고 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 조금만 더 이어서 4.5개월만 더 유지를 한다면 이때 수익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상단이 있는데 거의 5배가 넘는 수익률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최고점으로부터 이제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해서 네네. 이제 35개월 전고점이 온 시간이 지나서 한 4.5개월만 더 구매를 한다면 그게 이제 작년 4월 정도거든요. 그럼 5배 같은 수익률이 나고요. 그럼 현재 같은 구간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작년 4월 달에 거의 한국에서 8천만 원 가까운 가격으로 갔었고 작년 11월 달에도 그 정도 비슷한 가격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유동성 이제 긴축,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세장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구간 동안 어떻게 이 비트코인 자산을 뭐 꾸준히 모으냐가 결국은 다음 이게 뭐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상승기가 왔을 때 수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어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어떤 공급이 줄어든 현상, 그리고 과거의 이 4년 주기라는 패턴, 이런 것들하고 좀 근거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액 분할식으로 적립식 구매를 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고, 사실 뭐 이걸 오늘 다 다룰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격이 이제 저점인 구간에 많이 구매를 하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고점일 때 적게를 구매를 하는 거는 좀 온체인 지표라든지 몇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걸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지표들 몇 가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라고 한다면 좀만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도 보면은 다양한 트레이딩을 하는데 지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들이 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그 지표도 동일한 게 있고요. 온체인 지표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는 블록체인의 지갑 대 지갑. 블록체인은 거의 지갑 기반으로 우리가 가상자산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서, 거래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갑 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거래가 된다고 볼 수 네네. 있고, 거래소 외에서는 예를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려면 A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B라는 지갑 주소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거래 내역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지표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떤 가격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그 통상적으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잘 맞춘다고 해요. 되게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을 네네. 보면 되고, 중기적으로 이 가상자산이 뭔가 이 고점 부근에 있는지, 이 바닥 부근에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때는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면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실제 그 뭐 A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네. 대규모 물량이 네. 뭐 이동을 하면서 뭐 거래소로 갔다. 맞아요. 라고 한다면 약간 좀 고점 시기는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쓰였던 지표이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네네.
그 홀더들은 그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잘 보관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거든요.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다가 그걸 이제 거래소로 대량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를 하기 위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물량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많은 물량 이동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어떤 시장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온체인 지표, 이 비트코인 어떤 저점과 좀 고점, 중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그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되게 나오는데 네네. 요거는 그 비트코인 지갑 대 지갑으로 가격이 이동을 하는 요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MVRV 지표가 2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지갑 제가 비트코인 5천만 원일 때 네네. 우리 달란트 투자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이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에 보냈던 요 5천만 원 분의 현재 가격 1억 5천만 원. MVRV 수치는 3이 됩니다. 아, 네네. 근데 요 밑에 지표를 제가 한 명만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 대 지갑을 이동을 하잖아요. 요걸 다 평균값으로 이제 잡는 거고요. 현재 가격의 시가총액을 잡아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MVRV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거죠.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1 미만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인데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이 지표 자체가.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데이터로는 3.7 이상이 되면 여지없이 고점인 게 과거 증명이 됐어요. 2018년도 상승장이나 네. 작년 4월 달에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4월 이후에 좀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 요때도 MVRV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3.7까지는 안 갔고 한 3 부근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12월 네. 그리고 고점. 2019년도 네. 초반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 원대에 머물렀거든요. 거의 300, 400만 원. 네네. 이때는 이제 MVRV 수치가 거의 1 미만이었어요. 거의 바닥권 가까운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가격이 그 당시에 300이고 400만 원일 때는 뭐 15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100만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바닥인지 사실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조지표를 같이 보게 되면 보조지표 MVRV 지표가 1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근접한 수치구나. 매집을 하기 좀 좋은 수치라고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은 적립식 구매를 할 때도 그 구간에는 좀 더 비중을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뭐 이 퍼포먼스는 좀 뛰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온체인 지표만 가지고 따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네네.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그 거래량과 관련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온체인 지표가 수백 가지가 돼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맞았던 지표를 말씀드린 거고, 네네. 그 뭐 퓨얼 멀티플이라고 하는 또 채굴자 지표도 있어요. 그 채굴자들이 네. 얼마나 그 수익을 많이 내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가격 흐름들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핵심은 그 분할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온체인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약간 좀 고점에서는 좀 덜 사고 네. 저점에서는 좀 많이 사는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어떤 자산보다 예를 들어 뭐 네. 삼성전자나 뭐 네. 애플이나 테슬라나 네. 어떤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자산들보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적립식으로 이제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뭐 맥사 4년 정도 잡고 한다면 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고 하더라도 여지없이 그 적립식 구매를 하려고 또는 뭐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자산, 비트코인 자산을 구매를 하려고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이게 6개월 정도, 3, 4개월 지나면 네네. 그 자산 그렇게 꾸준히 하기 힘들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잡코인, 알트코인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 굉장히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장기적으로 구매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뭔가를 구매한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본능과 반대되는 습성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비트세이빙이라는 이 서비스가 뭐냐면 그런 본인이 직접 구매하기 힘들면 네. 자동으로 적립식 구매를 도와주는 서비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네,
그 매일매일 자동으로 구매해 주는 거고 기간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또는 3년이나 설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본인이 정한 금액들을 구매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장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오는 퍼포먼스들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값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뭐 직접 하기 힘들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적립식 구매를 하는 것도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을 투자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게 이제 과거 수익률 기반이다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래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으시면은 또 이제 또 실망이 크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확신을 얻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네.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장기 투자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전통 자산에서 네. 수익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좀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산이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단란 투자를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좋은 자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관 투자자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자산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냐 두 가지 관점을 고민을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 좋은 자산이라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산을 얘기 들었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립 투자라는 방법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각자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뭐 좋은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좋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성투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장우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 즉 가상 자산과 관련된 주 이벤트, 이슈, 그리고 뭐 호재는 뭐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투자를 정말 하고 싶다. 근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말미에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뭐 직접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쪽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